여기 두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방관으로 8년차 구급대원입니다. 그야말로 생과 사의 갈림길을 수도 없이 보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글로 담아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2025년 1월 첫 번째 에세이집 당신이 더 귀하다를 펴낸 백경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축하합니다. 첫 번째 에세이집 내신 거.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먼저 읽어본 사람으로 분명히 두 번째 책을 쓰실 거기 때문입니다. 너무 좀 과분한 칭찬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사실 책의 소개란에도 보면 뒷모습으로 등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이금이 스튜디오도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찾아오셨다고 들었어요. 마스크를 끼고 얘기를 나누게 된 배경이랄까요? 사연을 좀, 그 마음을 좀 들어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저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소방관이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이야기를 전하고는 있지만, 저보다 현장에서 훨씬 고생하고 애 많이 쓰고 계신 직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중에서 뭐 저만 이렇게 잘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비치기가 싫어서 전국에 계신 이제 저희 동료 여러분들이랑 그분들을 좀 대변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분들이 아프거나 이제 속상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풀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신원이 이렇게 완전히 특정이 되면은 설사 저 책이 각색을 거쳤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또 상처받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작가님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하시고 또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이럴 땐 어떻게 긴장을 풀어드려야 될까요? 조금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책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책은 상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계신 분만 쓰실 수 있는 글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작가님이 이런 글을 쓰고 책을 내셨는지 그 연원부터 좀 여쭐게요. 소방서에 들어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좀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하고 좀 상처도 많이 받고 그거를 소방서 들어오긴 전엔 잘 몰랐는데 현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이렇게 좀 다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좀 불안한 거 있잖아요. 애들이 요리할 때 애들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막 겁이 나고 혹시 다칠까봐. 예, 땅콩 막 이런 거 호두 이런 거 먹고 있으면 그냥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막힐까 봐. 목에 막힐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한참 좀 그게 심할 때는 그 불안감이 심할 때는 집에 왔는데 분명히 집 아내가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디 갈 시간이 아닌데 그거 너무 겁이 나서 집 문을 다 열고 막 사방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안방 안쪽 화장실에 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정이 점점 이제 더해져서 불안감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부터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될까봐 일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했던 게 글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 글쓰기가 사실 제일 먼저 작가님의 마음을 좀 치유해 줬을 거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몰랐는데 마음이 이제 활자로 드러나면은 이렇게 마음을 제가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체가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아,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는 그런 기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얘기만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마음일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담고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제목도 그 안에 작가님이 쓰신 글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예, 어떤 의미인지 좀 먼저 소개해 주시면요. 처음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야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책을 쓸 거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치료하려는 글쓰기였고, 그리고 상대방을 물론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글쓰기였기 때문에 계속 쓰면서 퍼즐 맞추듯이 아,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묶어서 책을 내야 되는데 계속 쓰고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윤곽이 잡히는 거죠. 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당신이 더 귀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구나. 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의 당신은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이기도 하지만 구급 대원으로서 현장에 나가셨을 때 만나는 그 수많은 당신들, 당신이 더 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구급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 이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소방관도 세 분야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보통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소방관들은 이제 진압대원이고요. 네, 불이 났을 때. 네, 불 끄는 소방관들. 그 두 번째는 구조대원이고요. 구조대원들은 사람을 구하는데 그냥 사람을 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난 현장에서 불에 뛰어든다든가 산을 탄다든가 네. 아니면 잠겨 있는 문을 연다든가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체력도 좋고 이제 그런 전문적인 장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아, 이게 제일 폼이 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 같은 구급대원들인데 네. 주치자 처리반, 아, 택시 아,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저희 구급대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아프신 분들을 이송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70% 정도는 비응급 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아니면 그냥 뭐 술을 마셨는데 너무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걸로 부르시는 분들이 한 70% 되시고요. 정말 급한 건 한 30%. 저는 그런 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좀 많이 만나는 택이죠. 아니 저도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저희도 가족이 쓰러지셨을 때 119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연락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심지어 그런 분이 확률적으로 더 많고 아 근데 또 뭐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어렵게 사시고 너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119에 많이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항상 나갈 때는 솔직히 구시렁거리면서 나가요. 이게 이런 걸로 신고를 한다고 하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서 보면은 너무 그냥 어렵게 사시는 분들,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 그래서 그렇게 불만을 갖고 출동했던 게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죠. 미안해지고.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갈 걸. 왜 그러면서 나갔을까?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단지 내가 119를 등에
로고로 박힌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노점상을 하시던 부부가 이만큼 어묵과 그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출동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밤에 좀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출동을 마치고 이제 귀수하고 있었는데 큰일은 아니었던 터라. 네, 예. 그냥 마음 편히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저씨 한 분이 구급차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안 좋은 일이니까 혹시 주추자인가? 그러니까요. 누가 쓰러졌나?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창문을 딱 열고 무슨 일이세요? 여쭤보니까 어묵 먹고 가시라고 그러시면서 저희 먹을 거를 진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잔뜩 싸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만나면 어묵이라도 사주고 싶은 사람들, 늘 고마운 사람들.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입으셨던 그 119 조끼를 오늘도 가져오셨어요. 저희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영광스럽게 119 구급대원의 조끼를 들고 있는데요. 장비가 참 많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이랑 이제 간호사분들은 이제 환자를 그 병원 안에서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현장에서 환자를 이렇게 모셔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하는 장비들이 있는 거고요. 요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요 가위인데,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가죽도 다 잘립니다. 아. 다 자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골절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아. 바로 이제 잘라서 상처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위고. 네. 그죠. 옷 같은 걸 바로 잘라야 하니까. 네. 예.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여기 돌기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거꾸로 쥐고 창문 파괴할 때 아. 교통사고 현장에서 네. 이렇게 때릴 때 쓰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야. 가위도 그냥 우리가 쓰는 가위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자주 쓰는 이제 쌀발의 이제 안전장갑인데, 튼튼합니다. 근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일부러 좀 낡은 거를 쓰거든요. 왜요? 낡은 손에 익어야지 아.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새 걸로 현장 가지고 나가면은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여기 폭행 방지 촬영 중인데 저거는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네. 하도 이제 바디캠. 네. 저희도 이제 주치자분들이나 좀 이제 좀 이렇게 조울증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하도 좀 폭력적으로 나오시니까 미리 이제 경고하는 차원에서 저 태그를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 정도? 네. 근데 여러분 장비가 많아서 일도 하겠지만 이게 조끼 무게만도 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걸 입고 뛰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한때 지금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불 끄시는 진압대원들께서 장갑을 자기 돈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이지만. 근데 장비를 정부에서 이거 다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예민한 얘기인데 네. 그게 시도마다 좀 다르군요. 달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달라갖고 되게 열악한 관서들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구비를 하는 대원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요새는 많이 그래도 알려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다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쓰시는 장비도 제대로 갖춰 드려야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니 정기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제도적으로 마련은 돼 있습니다. 그게 네. 저희 관서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사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센터별로 돌아가시면서 상담을 하시는데 근데 관서별로 센터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상담사 한두 분이 담당을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좀 인력도 좀 부족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담도 상담이지만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건 어디 쓰기도 좀 애매해요. 제가 뭐 정신과에 다녀왔다.
이런 거를 해서 뭐 산재를 신청을 한다던가 그러긴 좀 눈치가 보이죠 아무래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 구급대원 여러분, 뭐 진압대원 여러분, 구조대원 여러분께서 정말 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그런데 세금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거든요. 꼭 그런 제도가 완비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힘든 출동 현장 다녀오고 나시면 귀가해서 아무래도 아내와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저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얘기를 꺼내면 서로 스트레스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기를 안 꺼낼 수도 없고 아내는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다행히도 시간이 좀 지나서 아내는 제가 이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보듬어 줄 수 있을 만큼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만하게 부풀리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그대로 와이프한테 전해줬다면은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아내가 충격받지 않게 거기서부터 저도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이런 관계가 됐죠 이제. 정리가 좀 됐네요. 네, 정리됐습니다. 한결 자리가 잡힌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출동 끝내고 이제 귀가하실 때 집에 가서 밥을 맛있게 해야지 결심하시는 대목에서 좀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K 가장들이 다 그런가요? 그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요? 전 좋던데. 저도 좋습니다. 네. 제가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좋아해주면 좋죠. 네. 그리고 아내가 좀 손이 느리거든요. 멸치볶음 하나 하려는데 한 1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오늘 안에 못 먹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냥 속편하게 예. 하는 게 낫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영상 나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책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진짜 뭐 사연 하나하나가 가슴이 아파서 사실 울먹울먹하면서 읽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낀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런 현장에 나가셨을 때 작가님도 너무 힘드셨다고요. 사실 심심치 않게 그런 현장들을 나가거든요. 정말 심심치 않게 나가요. 뭐 10대 청소년들, 20대 초반 젊은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이제 보통 남기는 말씀이 미안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을 하죠. 뭐가 미안할까? 이분들이 미안할 게 없을 텐데. 그냥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너는 이만큼 해야 된다. 너는 이 정도는 네 쓸모를 다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너무 강요하고 있어서 그 젊은 분들이 그렇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런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편지처럼 쓰신 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오늘 자살하는 네. 너에게. 그 오늘 자살하는 너에게라는 글이 책에 있는데요. 제가 되게 어떤 출동인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이제 집에 돌아온 날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저절로 그냥 눈이 떠져서 오늘도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누구 하나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제가 가면 너무 늦어요. 네, 보통 늦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분들의 걸음걸음을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새벽에 쓰기 시작한 글이 그 글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좀 발췌해서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밖으로 나가서 걷는 거야.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억지로 뭐도 좀 먹고, 목마르면 편의점에서 물도 사다가 마시고. 강물은 차갑다. 차라리 목욕탕에 가는 건 어떨까? 냉탕에 1시간쯤 몸을 담그고 있다가 온탕으로 옮겨가면 죽음을 갈망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지도 모르고. 의외로 그 집이 삶은 달걀과 식혜 맛집일지도 모를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확 와닿았거든요. 만약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은 청소년이었다면 이 글에서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물로 몸을 던졌던 어느 분을 구조하러 갔을 때 그분이 교각을 붙들고 버티고 계셨다면서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된다고 느낀 게 그분이 강물로 몸을 던졌다가 살고 싶어서 교각을 붙들었다가 결국엔 구조보트가 이제 그분을 건져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물론 살아난 건 물론 다행이지만 왜 그렇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였거든요. 고맙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거였으면 왜 뛰어들었나. 그렇게 살고 싶어 했으면 뛰어들지를 말지. 그거 약간 원망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네, 글을 쓰면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또 너무 그 자신을 얼마나 또 절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 그분은 진짜 운이 좋아서 그 모습을 목격한 분이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갈 수 있었고 사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목숨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 때문에 놀라서 열감기로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마음이 찡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아이들 열경련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이제 환절기나 이럴 때 열이 많이 오르면 아이들이 이제 눈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의식을 잃는 걸 이제 열경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그게 되게 흔해요. 하루 이틀 걸러 한 번 볼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경련이 멈추면은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련이 지금 멈췄나요? 모르는데 예 멈췄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긴장을 좀 풀거든요. 네. 왜냐면 보통 한 2, 3분 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별로 긴장을 안 했어요. 왜냐면 다 끝났고 이제 아이가 지금 자고 있다. 그래서 긴장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이렌 볼륨도 줄이고 조금 이제 여유롭게 갔죠. 네. 갔더니 선생님이 더 그냥 막 마음이 사색이 돼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애는 자고. 그래서 또 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느긋느긋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애기 데리고 이제 탔는데 밖에서 막 뭐가 움직이는 게 보여서 보니까 그 어린이집 애들이 제가 그 처치실에 앉아 있는데 그쪽에 보이는 데서 일렬로 서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거수경례하고 하트 보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비슷한 열경련 때문에 전화하신 엄마와 그 119 차 안에서 나눈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면은 거짓말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너무 급한 목소리로 이제 신고를 하셔갖고 그때도 똑같았죠. 경련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안고 헐레벌떡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아기는 자고 있고요. 또 제가 또 뭐라고 안심이 됐는지 이분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의사인데 너무 당황을 해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의사건 뭐 누구건 의사 할아버지건 다 똑같구나. 부모님은 다 똑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엄마도 아기가 그 몇 분을 정말 당황해서 그걸 못 기다리고 못 견디고. 근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의사 할아버지라도 정말 전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뵐 때 우리 작가님 같은 분은 그 순간에는 막 신과 동급이고 막 이런 거죠. 그 순간만큼은. 진짜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라우마 혹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으셨는데 둘째가 어느 날 문득 한 이야기가 둘째가 몇 살 때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제가 한 6살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얘기 좀 해주세요. 둘째가 아빠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저한테 그랬거든요. 돌아간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아빠는 잘 모르지. 그랬더니 나는 알아. 그래? 아빠가 돌아가면 내가 할머니가 돼. 내가 돌아가면 아기가 또 태어나.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6살이. 예.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엄청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또 아이의 말이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고 예. 사실은 이 책에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는 오늘 밤샐 것 같아서요. 네. 예. 작가님께서 이 책을 펼쳐내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이제 영상 공부를 하셨던 분이니까 나의 마지막을 상상해 본다. 내 마지막 멘트는 고맙습니다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네. 살면서 감사한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별거 아닌 거겠죠. 그냥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주 사랑이 많았던 우리 외할머니 엄마 아버지가 또 음악 좋아하셔서 그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받고 또 잘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아이들이랑 아내랑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고 별거 아닌데 되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상황들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를 사실 구급차를 타면서 알았거든요. 감사해야 될 거, 고마워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 혼자 편하게 그냥 잘 살게 이런 거 말고 내가 이만큼 특별한 걸 누리고 있구나. 비록 보통의 것이지만 이만큼 특별한 거를 누리고 살았구나. 갚을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이마저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또 누릴 수 있게 할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하고 계십니다. 직업적으로 하시는 일만으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도 정말 귀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시간에 쫓겨서 운전할 때가 종종 있어서 이 책을 읽고 제 운전 습관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걸을 때나 운전할 때 3초. 예. 그 사고가 흔한 얘기죠. 이렇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규칙을 지켰는데 밖에서 외부적인 그런 상황의 변화 때문에 사고가 보통 터지거든요. 내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큰 사고는 아예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 3초를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그때 구급차를 타고 귀소하던 때였나?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저는 구급차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신호가 바뀌고도 한참 뒤에 파란불인데 10톤 트럭이 정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아, 사고가 이렇게 터지는구나, 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사 좀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좀 위험하다 싶은 거 다 치워버리고. 신호가 바뀌면 걸어갈 때도 3초 후에 걸어가고 운전을 할 때도 3초 후에 시작을 하고. 네, 예. 저도 안전하게 꼭 그렇게 걷고 운전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이 스스로 마지막 장면에 스스로 하고 싶었던 말로 고맙습니다를 꼽으셨는데 그 말을 오늘은 마이금이가 작가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책을 엮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기도 큰 용기를 내는 일이 필요하셨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도 마음속에 흘러내릴지도 모르는, 터져버릴지도 모르는 눈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다시 장비를 챙기고 열심히 달려가 주실 거라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